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KBS 방송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제 매주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좀 재미있고 핫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핫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핫 이슈가 있나요? 네, 오늘의 이슈는 가상화폐입니다. 워낙 이제 요즘에 가상화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또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예전엔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범접하기 힘든 분야로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가상화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피해도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가상화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할 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홍 이사님은 가상화폐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봤어요? 이제 수익 많이 나왔어요? 그냥 뭐 저는 가지고만 있었어요. 아. 뭐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갖고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홍 이사님 투자 방법은 내가 알아요. 주식이건 가상화폐 그냥 사고 계속 그냥 묻혀두는 거야. 그건 뭐 5년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주식도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주식 투자도 한번 해보고 이제 가상화폐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해보셨어요. 뭐 법조인, 뭐 변호사, 판검사들은 뭐든지 다 해봐라. 불법 빼고는 다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교수님이?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해서. 그렇죠. 맞아요. 배경 지식이 알아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가상화폐를 알아야지 판사도 재판하는데 무슨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사전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뢰인이 와서 뭐 변호사님 제가 뭐 투자한 금액이 뭐 어떻게 됐는데 뭐 그게 뭐 어떻게 올랐고 어떻게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다 해보는 거예요.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해봐라. 그래야지 이제 의뢰인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가상화폐는 그냥 위험한 거다, 뭐 투기다 생각했는데,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의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로 설명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잖아요. 컴퓨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가끔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가 뭐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나쁜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에 이제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또 NFT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술품을 또 이제 토큰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원 인증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상에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르는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좀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암호화폐는 이게 무슨 돈도 아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투자를 이제 잘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이 투자가 무리하게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VCR 나왔는데, 이 남편이 이제 아내 몰래 이제 집담보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뭐 처갓집, 뭐 아니면 뭐 이제 본가,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다가 뭐 집담보 대출 받아가 전 재산을 소위 말해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박이 났다. 그래서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10억 정도로 이제 투자했다고 하는데, 10억이 뭐 20억 되고, 뭐 심지어는 10배 올라와서 100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사람 완전히 뭐 이제 떼부자 되는 거죠. 하지만 투자라는 건 뭐죠? 수익이 난 만큼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됐다면 반대로 10억이 어떻게 돼요?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금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빚만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위험 고수익.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뭐 해외 주식,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동산은 뭐 안전하다고 좀 생각들 하시지만, 부동산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는 수익이 클수록 위험성도 큰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더 수익이 더 크죠. 변동폭이 더 크니까.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할 수가 있고, 이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죠. 그러니까 30%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하루에. 내려가더라도 뭐 아무리 내가 투자 잘못해도 하루에 30% 이하로 손해 안 보는데, 이 암호화폐는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100%, 1000% 올라갈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반대로 이제 100%, 20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암호화폐 했다고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이제 유튜버도 요즘에 이제 그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제 많이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방송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 굉장히 애처한데 이 암호화폐도 다 안에 허락받고 하고 종목을 살 때도 뭐 본인이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더리움을 산다, 무슨 뭐 리플을 산다, 뭐 그러고 살 때도 안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여보 나 오늘 리플 살게.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살 때 안에 허락을 받는다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결제를 안 해주면 그냥 안 사나요? 안 산대요. 본인은 살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여보 나 뭐 리플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게. 안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에 허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나눠야겠죠. 당연히 아내가 다 이제 상향하기 때문에 아내랑 이제 그 수익을 나눠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다. 아내와 상의했는데 손실 났다. 그러면 그 손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 책임. 공동 책임이죠. 다 아내랑 상의했기 때문에. 그때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익만 쏙 자기가 달라고 그러고 손실 나면 남편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독칠을 해야 됩니다. 독칠해야 돼요? 이 아내가 말할 때마다 독칠을 해놔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근데 암호화폐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홍 기사가 암호화폐 종류 한번 이름 좀 대보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뭐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톤, 네. 예, 뭐 그런 거 들어갔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스텔라 루멘, 네. 엄청나게 화폐가 많아서, 많죠. 예, 뭐 제가 알기로 몇천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코인들도 계속 또 만들어지고 네. 있고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코인 종류가 아마 8, 9천 개 아마 조만간 10,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코인 마켓캡이라고 이제 그 세계 암호화폐들을 다 이제 등록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쫙 보여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9천 매수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조만간 10,000개가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 암호화폐가 이제 근데 사기도 많아요. 사기 암호화폐 이제 스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암호화폐는 다 기능이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뭐 이 암호화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아니면 이제 뭐 전송하는 수단을 뭐 높이는 그런 암호도 있고 어떤 암호화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연관이 돼요. 근데 어떤 암호화폐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상에 숫자만 왔다 갔다 해. 그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상에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로서 암호화폐 가치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다단계 가치. 이제 이거 암호화폐 뭐 투자해. 싸니까 뭐 지금 1원인데 나중에 100원 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근데 막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 좋다 하잖아요. 나중에 팔려고 하면은 그거 안 팔려. 왜? 그게 뭐 등록도 안 된 거고, 거래소 상장도 안 된 거고,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사기의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럼 코인 마켓캡이라는 데 이제 등록을 해보면, 물론 그 등록됐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등록이 됐으면 뭐 이렇게 뭐 기능은 뭔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 투자할 때 어떤 분은 아무 검색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소한 투자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보죠. 현장 답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그러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재무제표도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호재가 있나 이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어떤 뭐 누가 뭐 사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뭐 이름도 모르는 회사 그냥 주식 사는 거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와가지고 막 기획부동산이 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으면 사세요. 그러면 그냥 전화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런 사건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맹지 그냥 속아서 샀다. 아니면 뭐 어디 뭐 그린벨트라든지 뭐 산림지역에 묶여가지고 아무런 이제 뭐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무슨 투자든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돼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본인이 암호화폐 투자하겠다고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 사이트도 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도 뭐 한번 보고 호재가 있는지 무슨 악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차트도 봐야죠. 차트.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화폐도 어떻게 돼요? 비싸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주식도 아무리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뭐합니까? 고점에서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암호화폐 좋다, 오른다 해도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를 봤는데 너무 올랐다. 그럼 나중에 사야죠. 좀 떨어진 다음에. 저가에서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면 굉장히 이제 오래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암호화폐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특징도 좀 살펴보고 좀 여러 가지 분석도 한 다음에 살아. 근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기능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막 오르는 경우, 주식도 그런 경우 있죠. 특별한 뭐 호재도 없는데 그냥 막 오르는 주식이 있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기능도 없고 별로 전망도 좋지 않은데 막 오르는 그런 코인이 있어요. 뭐 이 도지코인이라고 있거든요.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사실 이 코인이 만들어진 게 재밌는 게 어떤 이제 그 과학자가 이제 코인을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어요. 3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별로 기능이 없어. 그냥 뭐 전송만 되고 그냥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건데 이 코인이 굉장히 그래서 값이 쌌어요. 뭐 10원, 20원, 그렇게 뭐 50원 이렇게 쌌는데 특이한 게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이 암호화폐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트위터에 가끔 올려요. 내가 뭐 도지코인을 샀다. 도지코인을 뭐 아들 생일 선물로 샀다. 아니면 뭐 달나라 여행 갈 때 도지코인을 가지고 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죠. 확 올라요. 폭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 동안 뭐 50원, 80원 하던 게 지금 400원, 500원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런 알트코인, 뭐 잡코인이라고 하는 게 막 유명인은 트위터 한마디에 그냥 막 10배까지 오르고 참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도지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불나방 같이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배 올랐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치가 도지코인이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고 아무리 뭐 전문가가 사라 팔아 그거보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이혼할 때 남을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상화폐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뭐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뭐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예전에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면 뭐 합법적으로 인정한 재산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가상화폐 사건을 이제 몇 개 했다고 했잖아요. 가상화폐 관련된 이혼 사건도 하고 상담도 이제 종종 하고 하는데 이 가상화폐도 제 결론은 이제 재산 분할이 충분히 대상이 된다. 왜냐? 재산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지금 하나 얼마예요? 뭐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가상화폐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배우자.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도 충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그걸 알아야겠죠. 상대방이 어디에 얼마 투자했는지 알아야 돼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항상 입증을 해야 돼요. 재산분할도.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에 무슨 이제 가상화폐 갖고 있는지. 금융재산 같은 게 어떻게 입증을 해요? 사실조회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은행에다가 사실조회한다든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에 사실조회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사실조회가 다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하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는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에다 조회하면 돼요. 시중에 이제 유명한 그 거래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면은 다행이고 모르면은 이제 아마 뭐 여기에 거래했을 것 같다 시중 유명한 큰 거래소를 이제 몇 군데 이제 사실조회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어떤 거래소는 이제 뭐 고객의 비밀을 보호한다고 해서 조회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뭐 특근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도 생기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게 물론 고객의 그런 비밀을 보호하는 건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에서 사실조회해서 그걸 보자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사실조회 거부한다? 그러면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고객의 뭐 비밀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어쩌면 배우자의 권리를 재산분할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했는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조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그게 거래소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돈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분할했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판결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지급하라 뭐 20억 30억 지급하라 그러면 이제 신난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판결이 나면 이제 이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피고가 이제 약속을 지키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판결문이 나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유산 같은 경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이?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처음부터 강제 집행하지는 않고 이제 상대방 뭐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 전화를 하죠. 왜 이행을 안 합니까? 그럼 변호사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가끔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변호사가 이제 사건을 맡기면 돈까지 직접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변호사는 이제 추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변호사의 임무는 판결까지예요. 판결 받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건 사실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제 집행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뭐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물론 변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강제집행까지 이제 도와주실 거냐.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집행까지 저희가 바로 이제 위임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알려드려요. 절차를 알려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직접 집행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압류를 하고 이제 뭐 추심 명령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제 이행을 안 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소를 알아가지고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뭐 추심하고 그걸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서 이제 이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거래소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느 거래소를 알아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회를 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으면 이제 압류라든지 그런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언제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요? 그렇죠.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별거 할 때는 이제 아파트 값이 뭐 5억이었는데 재판할 때는 막 7억이 되고 뭐 재판 1심 끝날 때는 막 그게 9억이 됐다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죠. 항소하면 막 그게 뭐 12억, 뭐 15억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파트 값이 막 쭉쭉 오르잖아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그렇죠. 사실상 변론 종결 당시에. 그러니까 별것이도 아니고 소재기시도 아니고 재판 끝날 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KB 이제 그 시세를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KB 시세 나온 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회해가지고 조회한 당일 날에 이제 주식의 가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조회할 때 가격. 근데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판에서 이제 조회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심 재판할 때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근데 마지막 날 조회했다. 그럼 그날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는 하루가 다르게 급락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조회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 나왔는데 재판 끝날 때 그러니까 선고할 때 보니까 그게 8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8천만 원 인정해달라 주장할 수도 있고 항소했는데 오히려 뭐 가격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더 올랐어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냐 변동 크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매일매일 뭐 가격이 변동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매일 판결문을 뭐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조회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네. 손실하겠다면요. 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투자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본인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권유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사봐 뭐 사봐 근데 사서 이제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졌다 그럼 권유한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돈을 맡겼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돈 맡겨. 내가 많이 불려줄게. 원금 보장 해줄게.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맡겼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수익이 나거나 손실 나잖아요. 뭐 수익이 나면 나누면 되겠지만 만약 손실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원금 보장을 약속을 했다면 원금 보장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원금 보장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돈을 꿔줬다. 그러면 돈을 꿔주면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를 받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법적으로. 투자는 설령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뭐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의 판례도 그런 판례. 물론 이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이제 기망을 해서 뭐 속이를 의도로 불법 행위를 했으면 그게 인정되는 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또 이제 그 각서를 받았으면 그거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 투자는 아무리 원금 보장해줘도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원금 보장 해줬다는 거는 투자의 그 본질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 큰데 투자하는 사람은 나는 최소한 원금 보장 해줄게 그러면 투자 받는 사람이 이건 또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투자했는데 이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같이 책임지고 같이 이제 망하고 같이 흥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원금 보장 아무리 해줬다 하더라도 그걸 친구나 지인한테 투자를 묻기 어렵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래서 더 신중한 게 투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무리 약속을 하고 해도 원금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특히 그런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다 뭐 몇 억 벌었다 그런 분이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 정말 투자를 잘해서 운이 좋으면. 근데 반대로 돈을 땄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반대로 손실 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상화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